자, 물류관리사 벼락치기 보관하용론 들어갑니다.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테마 30개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테마는 굉장히 많지만 한 테마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우리 이 강의의 특성답게 한번 몰아쳐 봅시다. 자, 첫 번째 테마입니다. 보관 일반론이에요. 그 보관하용론 같은 경우에 1번 문제에 꼭 좀 등장하는 보관의 기능이라든가 보관의 특성, 또는 특징, 이런 개요들적인 부분이죠.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보관은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서. 자,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 밑줄 치시고, 보관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뭐예요?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 요거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관은 그러면 장소적 효용은 있나요? 장소적 효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장소적 효용은 물적 유통 기능, 즉 물류 기능 중에서 어디에 있어요? 운송 기능에 있죠.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보관의 기능 중엔 대표적으로 장소적 기능 또는 장소적 효용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단순 저장 기능 중심에서 라벨링, 재포장 등 유통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있죠. 과거에 이제 보관 기능에서 흐름 또는 플로우 또는 유통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얘를 뒷받침하는 어떤 여러 기법들이 크로스도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있죠. 두 번째, 수요 변동의 폭이 큰 물품에 대해서 안전재고 수준을 높이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다 6개 팔리는 제품군이라고 한다면 6개 정도만 재고를 준비해두면 되겠죠. 근데 1개에서 10개 정도 팔린다고 한다면 최대 10개를 구비를 해야 되니까 안전재고 수준이 커져야 되겠죠. 변동폭이 크다면. 자, 그리고 다품 전문 소량화, 소량 다빈도화, 리드타임 단축 등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우리 보관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기능. 물리적 보존과 관리 기능. 창고의 기능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보관이라는 건 어디서 이루어져요? 대부분 창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고 기능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고 세 번째, 생산과 판매 물량 조정 및 완충 기능 그리고 4번 동그라미와 8번 동그라미 같은 얘기죠. 운송과 배송의 그 중간단에서 연계하는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등 거점과 거점 간의 뭐 간선 운송이라든가 이런 수송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 센터에서 각각의 이제 수요지들까지 가는 지선 운송 또는 배송이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보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연계들에 대한 기능을 해주고요. 또한 보관은 어떤 집산, 집화, 분류, 구분, 조합, 혼재, 검사 장소로서의 기능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고를 보유해서 고객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보관의 원칙이죠. 그래서 보관의 원칙.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책에다 제가 다 적어놨지만 이 헤딩들만 보고도 우리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었어야 돼요. 첫 번째, 선입선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와야 되죠. 유통기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통로대면 보관의 원칙. 통로의 면에서 예를 들어서 창고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뭐 입하장, 여기 출하장이 있다면 렉은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래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뽑아서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렉이 이렇게 있다면 어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로의 대면, 즉 90도가 되게끔 렉을 설치하고 보관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통로 대면의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티어 적재보다는 2단, 3단, 뭐 2티어, 3티어 적재가 조금 더 공간 효율도가 높겠죠. 그래서 높이 쌓아줘야 되고요.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 입출고 빈도수를 근거로 해가지고 입출하 빈도가 많은 애들은 가까이에다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치 표시나 명료성의 원칙. 다이소 같은 데 보면 물건 찾기 쉽게 팻말이나 이런 걸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찾기 쉽고 보관하면 나중에 뭐예요? 결국에는 계속 보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찾아야 되니까 찾기 쉽게끔 위치 표시나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사한 물품들, 동일한 특성을 가진 물품들끼리는 같이 보관해 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치킨을 시킨다면 치킨과 함께 뭐가 같이 가요? 콜라, 소금, 양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죠. 그래서 어떤 한 물품이 출고가 되면
연대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물품은 묶어서 같이 보관하는 게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연대 출고 관련한 원칙이 바로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었고, 물품의 형상에 맞게 표준품이냐 비표준품이냐 그런 형상에 맞게 보관하는 것이 형상 특성의 원칙, 그리고 중량, 무거운 것들은 아래다 보관하고 또 가깝게 보관해야 되는 것들이 중량 특성의 원칙이 있었고요. 자, 테마 두 번째입니다. 창고의 기능과 분류입니다. 창고는 크게 보관 창고, 유통 창고, 뭐 뒤에 여러 가지 창고들이 나오지만 일단 이 두 개가 메인이 되겠죠. 보관 창고는 뭐예요? 전통적 창고로서 보관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창고죠. 유통 창고는 뭐예요? 당연히 보관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기능이 어디에 좀 쏠려 있어요? 바로 출고하게끔 좀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게 유통 창고입니다. 그래서 보관 창고는 보통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애들이 쓰이고 물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요. 유통창고 같은 경우에는 원재자라기보다는 어떤 최종 완제품, 소비재 또는 상품들이 빨리빨리 흘러서 소비자 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창고가 바로 유통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영 형태는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1번과 2번 동그라미요. 각각의 자가창고의 장단점이 있고 영업창고의 장단점이 있을지언데 자가창고는 직접 소유하면서 자사의 물품을 보관하니까 장점은 뭐예요? 자기 맘대로 뭐 운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죠. 단점은 뭐예요? 자기가 창고를 뭐 소유를 해야 되니까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영업창고는 뭐예요? 자가창고와 반대겠죠. 자기가 소유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매달 이제 뭐 빌리는 비용만 내면 되니까 싸겠지만 뭐는 힘들어요? 뭐 성수기 대응이나 이런 거 쉽겠지만 뭐는 힘들어요? 내 맘대로 운영하거나 이렇게는 어렵겠죠. 그래서 자가창고와 영업창고의 각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 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창고나 자가자동화 창고에 대한 특징도 공부하시고요. 자, 창고 설계 레이아웃이 고려사항입니다. 네, 보관의 원칙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것도 있지만 얘는 물류창고가 어떻게 설계돼야 되고 레이아웃을 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또는 원칙들이죠. 직진성의 원칙, 곡선이나 곡률로 가버리면은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2번, 흐름 교차가 방지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역행 교차 회피를 해야 되고요. 교차가 되면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3번, 취급 횟수는 최대화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해야 됩니다. 우리 왜 일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식당 같은 데 가서 예를 들어 삼계탕을 시켰어요.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한 쟁반에 삼계탕과 소금과 물컵과 뭐 고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내주죠. 근데 일 못하는 사람 어때요? 한 번 삼계탕 내주고 저기요 소금이 없어요. 또 소금 갖다 줘. 저기요 고추나 쌈장 없나요? 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아서 취급 횟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게 빈번한 오답으로 최대화로 출제된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중력 이용.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중력 렉, 그래비티 렉 또는 뭐 플로우 렉, 흐름 렉, 유동 렉, 슬라이딩 렉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덜 들이고 하역 작업이나 이 창고 안에서 이런 것들 을 할 수 있겠죠. 자, 모듈화의 원칙, 파레타이저로 이제 파레트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작업이 편하게끔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고저 간격이 최소화돼야 되겠죠. 선반의 천장들이 너무너무 높아버리면 여기서 하나 꺼내고 여기서 하나 꺼내야 되니까 이게 최소화돼야 되겠고요. 통로 면적은 가급적 줄이는 것입니다. 근데 마구 못 줄이는 게 예를 들어 지게차로 이제 파레트랙에서 파레트를 꺼내려고 한다면 지게차의 포크의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줄일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원칙이다. 자, 창고의 입지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런 겁니다. 자, 물품, 경로, 서비스, 시간. 자, 수량은 퀀터티죠. 그래서 P, R, S, T, Q. 각각 이렇게 P, R, S, T, Q 분석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어떤 창고의 입지 선정이냐 또는 뭐 물류센터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영어 앞자를 따서 P, R, S, T, Q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각각의 대상과 영어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류시설입니다. 자, 물류단지 간단한 정의만 보시면 되겠죠. 우리 물류 관련 법규를 공부하셨으니까 물류단지 시설이나 아니면 뭐 지원시설이나 이런 공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자, 물류시설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사실 벼락치기에 담을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요새 들어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어서 딱 1번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시설을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 무슨 뜻이냐면은 국가가 다 물류시설을 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민자라든가 외부 자본을 도입해서 그래서 민간 사업 주체가
어떤 물리시설을 지을 때 어떻게 걔네들한테 수익을 돌아가게 하고 소유권의 이전을 어떻게 국가로 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그 설명을 읽고 이 0단어만 잘 보시면 됩니다. 빌드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시설을 짓는다는 뜻이죠. 트랜스퍼는 소유권을 이전하다. 트랜스퍼가 이전하다는 뜻이니까 이전하다는 뜻이고 operate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BTO를 한번 해석해보면 민간 투자를 받아서 물리시설을 짓고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다음에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민간 투자 시행 주체가 이제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과 5번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0단어와 그 밑에 해설을 하나씩 매칭시켜 보시면 어떤 구조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1번은 설명드렸으니까 2번부터 5번은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배송센터입니다. 소매 및 소비자에 대한 배송 기능. 수송은 물류 거점과 거점 사이에 이동을 하는 것이고 배송은 물류 거점에서 예를 들어서 소매 또는 소비자한테 배송을 하는 거니까 물류센터에서도 이 소비자에 대한 배송 기능이 강하다면 배송센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도 단순하고 소규모라고 부를 수가 있죠. 공동 집배송은 뭐예요? 공동으로 집하, 즉 픽업하고 배송, 딜리버리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여러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게 바로 공동 집배송센터다. 자, 물류터미널과 복합물류터미널입니다.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화, 하역, 각종 기능을 갖춘 시설물이고요. 우리 물류관리사 시험에서 복합자가 들어간다면 내용은 단 하나죠. 2종 이상의 상호 다른 운송수단이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물류관리사 시험에서는 복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3과목에서 복합운송 뭐였죠? 2종 이상의 운송수단, 즉 운송 모드죠, 모드. 이 모드들이 연계되는 걸 바로 뭐였어요? 복합운송이라고 불렀고 복합물류터미널은 그럼 뭐겠어요? 2종 이상, 즉 2종 복수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 운송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과 설비 이런 것들이 복합물류터미널이죠. 그러니까 물류터미널보다는 복합물류터미널이 약간의 어떤 환승기지라든가 환승 설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규모가 크겠죠. 자, 기타 물류시설입니다. 특히 자주 나오는 거죠. 스톡포인트. 스톡포인트 자주 나오죠. 자, 중요 키워드를 밑줄 쳐서 키워드로 우리가 발라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의 합리적인 배송을 실시할 목적으로 자, 밑줄, 유통의 중개기지이다. 니은의 재고품의 임시보관 거점 밑줄, 재고품의 임시보관 거점. 출제자가 좋아하는 어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런 어구들이 나오면 스톡 포인트를 찝어주시면 돼요. 상품의 배송 거점인 동시에 예상 수요에 대한 보관 거점이다. 특징, 일종의 하치장 밑줄. 그러니까 큰 규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조업체들은 원료, 완성품 폐기들을 말 그대로 약간의 방치, 그러니까 딱딱딱 경납시켜 놓는 것보다는 약간의 방치시켜 놓은, 그렇다고 해서 막 어질러 놓는 건 아니지만 임시 거점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조잡하게 넣어놓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 대포는 스톡 포인트보다 작은 국내용 2차 창고를 얘기합니다. 또는 수출 상품을 집화, 분류, 수송하기 위한 우리 CFS 알죠? COI와 CFS. 주로 LCL 화물들이 화물 집화장에 들어가서 뭐 혼재라든가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인데 그런 내륙 CFS를 대포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징은 뭐예요? 일단 여기 밑줄. SP보다 작다. 그리고 내륙 CFS를 주로 대포라고 부른다. 공급처에서 수요처로 대량으로 통합 운송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며 단말 배송소라고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스톡 포인트랑 대포 자주 나오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 자, ICD. 여전히 별표죠. 얘는 뭐 아마 3과목에서도 다룰 수도 있는데 저랑 안 하면 또 섭섭하니까 같이 하시죠. 3과목에서도 출제가 되고 4과목에서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자, ICD. 여기에 모든 내용이 집약되어 있죠. 인랜드. 항구 근처에는 비싸니까 그 기능, 항만의 기능, 컨테이너 터미널의 각종 기능들을 어디로 땡겨와요? 값이 싼 내륙지로 땡겨오는 요것만 컨셉이 잡혀 있으면 다 풀 수 있죠. 자, 수출 통관 업무, 집화 분류, 혼재 기능을 수행하며 이거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터미널 등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트럭회사, 포워더 등을 유치하여 운영하므로 내륙 항만이라는 키워드로 잡혀 있다. 주로 항만 터미널과 내륙 운송수단과의 연계가 편리한 산업지역에 위치한 컨테이너 장치장으로서 컨테이너 화물의 통관 기능까지 다 갖추어 있어서 여러 기능을 다 쓰고 있고 공적 권한과 공공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세관의 어떤 업무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당구장 표시죠, 사실.
ICD가 이렇게 기능이 많다 보니까 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 다음 중 ICD의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럼 뭐예요? ICD는 항만 기능이 있는 거지 항만 자체는 아니잖아요. 물이 없잖아, 물이. 그렇기 때문에 뭐는 안 돼요? 선박에 적재하고 양력하는 거. 저기 하울에 움직이는 성이 아니잖아요. 선박에 떠서 내륙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선박 적하와 양하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쫙 적재해 놓는 이런 마셜링 기능. 왜냐면은 선박에 적하를 대기하고 양하를 대기할 때 마셜링 야드에다가 적재를 해놓는데 애초에 ICD는 적하와 양하를 안 하기 때문에 마셜링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구장 표시가 더 자주 나옵니다. 자, 테마 4번 물류센터입니다. 첫 번째, 물류센터의 작업 흐름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문제로 한번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얘. 처음에는 입차, 차가 들어오고 물건을 내리고 그 다음에 물건 내렸으면 어떻게 해요? 각 렉, 즉 기둥과 선반으로 되어 있는 렉에 put away 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정 시간 이제 보관하거나 피킹해서 나갔으면 보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주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피커들이 피킹해서 나가죠. 근데 피커 나갈 때 이제 뭐 라벨링이 새로 붙이기도 하고 약간의 보수 작업을 붙이기도 하고 뭐 분할, 구분합병, 뭐 카톤 분할 이런 것도 해서 유통 가공도 이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검수를 하고 뭐 포장을 해서 수요지별로 분류한 다음에 상차하고 출하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게 기본적인 물류센터의 작업 흐름이죠. 자, 배송센터입니다. 배송센터는 우리 기본적인 의의는 이해했으니 배송센터에서 주로 쓰이는 크로스도킹이라는 기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에서 다루지만 우리 4과목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자, 개념은 뭐예요? 공급처에서 수령한 물품을 물류센터에서 재고로 보관 안 하고 바로 출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창고가 아니라 찍고 나간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그 도크를 찍고 건너버린다. 그래서 도크를 건넌다 해서 크로스 도킹이에요. 물류센터를 화물의 보관 중심이 아닌 흐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즉시 출고될 물량을 입고하여 약간의 일시 저장은 하지만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출고하는 방식을 운영한다. 방식 자체는 기포장 방식과 그리고 중간 처리 방식으로 구분되기도 하고요. 자, 크로스도킹에 의한 관리입니다. 목적은 유통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재고를 제거해서. 그럼 뭐가 줄어요? 재고 관리 비용, 재고 유지 비용이 주니까 전반적으로 비용 자체가 주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런 크로스도킹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처. 어떤 물건이 지금 우리 크로스도킹, 우리 창고에 배송센터에 오고 있는지, 또 이 물건이 받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양단의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Advanced Shipping Notice, 그러니까 선적 정보, 뭐가 실렸는지, 어떤 게 우리 걸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Just in Time, 적시 공급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게 저 수요지들에 필요한지 그런 정보들의 가시성이 확보가 되어줘야 크로스도킹이 잘 될 수 있죠. 자, 수요가 일정하고 안정적이며 재고 품절 비용이 낮을 경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렇죠? 재고 품절 비용이 너무 높아요. 기회 상실에 대한 원가가 너무 높아. 그러면 크로스도킹을 하는 것보다 조금 안전재고를 두는 게 낫다는 판단이죠. 자, 리얼, 포스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 시스템, 대규모 물류센터, 자체 트럭 수송단을 운영한다.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크로스도킹의 효과, 니은, 디귿, 리을 보시면 물류센터의 회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 한 사이클이 너무 빨리빨리 돌잖아. 보관해서 계속 창고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물건이 계속 들어오니까 회전율은 올라가고 기본적인 재고 수준은 감소하고 리드타임 어떻게 돼요? 보관 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감소하게 되겠죠.